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보 아들과 소금 한 포대. 옛날 옛적 바닷바람에 소금 내음이 스며드는 마을이 있었지요. 해 뜨기 전이면 갯벌이 비단처럼 반짝이고 해가 기울면 소금밭에 박힌 나무발과 빛나는 소금더미가 노을을 받아 금빛으로 타올랐습니다. 그 마을에 한 소금 장수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소금 아재라 불렀지요. 소금 아재는 손이 빨랐습니다. 바닷물을 들이부어 가마를 달구고 딱 맞춘 불길로 불을 졸여 소금을 맺히게 하는 솜씨가 마치 소뚜껑 위에서 눈을 비워 올리는 도사 같았지요. 그의 소금은 유난히 하얗고 씹으면 고소한 단맛이 맴돈다 하여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외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동파리. 아버지 눈에는 누가 뭐래도 금쪽 같은 자식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보기엔 영 바보스러웠습니다. 글자도 시원찮고 손놀림도 금뜨고 일보다는 하늘 구름 세기를 좋아했거든요. 동파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강가에 들어누워 구름이 속아타졌다가 잉어가 되었다가 용이 되는 걸 보며 허허, 구름도 장사를 안 하는구나 하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얘야, 밥만 죽내서야 쓰겠느냐? 사람은 먹고 살 재주 하나는 있어야지. 동파리는 이 말을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재주라면 있지요. 저는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가 있어요. 웃겨서 밥이 나오냐? 세상은 소금밥처럼 짭짤하고 냉정한 법이야.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싸움에서 될 일도 아니고 나무라서 달라질 나이도 아니니 차라리 세상 물정을 몸으로 겪게 하는 게 낫겠다 싶었지요. 다음 날 해가 갓 떠오를 무렵 아버지는 창고에서 새 자루를 끌어내려 소금 한 포대를 담아 메웠습니다. 동파라. 예, 아버지. 네가 소금 장수가 되겠다면 오늘부터 해보아라. 이 포대는 네 장사 미천이다. 해지기 전에 다 팔아오면 너를 인정하마. 대신 빈손이면 말기부터 새로 달아라. 동파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사람 많은 곳에 가서 크게 외치면 됩니다. 소금 사세요. 이렇게요. 귀는 달렸으면서 머리는 어디 두고 다니느냐. 아무튼 해봐라. 그렇게 동파리의 첫 장사가 시작됐습니다. 동파리는 소금 포대를 턱하니 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사람 많은 곳을 찾다 보니 산 밑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망치질, 곡괭이질, 수레 끄는 소리, 사람들 고함. 여기다 하고는 소금 포대를 내려놓고 허리를 쭉 펴서 외쳤지요. 소금 사세요. 소금이요. 광부들이 동시에 고개를 번쩍. 그러나 사려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땀 범벅 얼굴에 번개가 쳤지요. 거기 애송이! 눈치가 없구나. 여긴 광산이다. 방해하지 말고 썩 물러가라. 다른 광부도 버럭. 소금 팔려면 당이라도 좀 파줘. 우린 바빠. 동파리는 멀뚱히 서 있다가 겁먹은 병아리처럼 포대를 다시 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발자국이 자꾸만 짧아졌지요. 저녁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다 팔았느냐? 아니요. 왜? 광산에서 외쳤는데 다들 바빠서. 아버지는 이 말을 손바닥으로 탕 쳤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땅이라도 좀 봐주고 난 다음에 소금 사세요 해야지. 동파리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 일을 좀 도와주고 팔라고요? 아버진 참 왜 미리 안 알려주셨어요? 미리 알려주면 네가 배우겠느냐? 다음 날 동파리는 다시 나섰습니다. 이번엔 마을 어귀에서 꽹과리, 장구, 피리 소리가 한바탕 혼례였지요. 신랑 신부가 절을 올리고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초타를 외치고 아이들은 송화가루를 뿌리며 깔깔댔습니다. 동파리는 아버지 말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일을 좀 도와라. 그래서 맨손으로 홀레마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지요. 즉, 마당 한가운데 땅을 쿡쿡 파헤치며 자, 일 좀 했습니다. 이제 소금 사세요. 순식간에 북새통. 이게 무슨 짓이냐? 신랑 신부 앞마당을 뒤엎다니. 어르신들이 호통을 치고 총각들이 팔짱을 끼고 노려보니 동파리는 고개를 움츠리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송화가루가 뺨에 붙은 채로요. 해가 저물어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등불에 소금결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또 빈손이구나. 네. 거긴 땅 파는 곳이 아니다. 경사로다 하며 춤이라도 춰주고 기분 좋을 때 팔았어야지. 동파리는 탁자를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아, 춤을 먼저? 그렇다. 사흘째 되던 날, 동파리는 들머리에서 시꺼먼 연기를 보았습니다. 마을 한켠 초가에 불이 붙어 사람들이 물동이를 줄줄이 돌리고 있었지요. 동파리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또렷이 떠올렸습니다. 경사 자리에 서는 춤! 그래서 불길 앞에 떡하니 서서 팔을 활짝 벌리고 덩실덩실 발은 사뿐사뿐 경사로다를 외치며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물동이를 매던 아낙이 소스라치게 놀라 외쳤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춤이 나오느냐? 동네 어른도 혀를 찼습니다. 어이구, 그 춤을 물동이로 바꾸면 칭찬이라도 듣지. 그제야 동파리는 아차 하고 뒤늦게 물을 끼얹었지만 이미 엇나간 뒤 그는 또 쫓겨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두 무릎을 모으고 앉자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먼저 불부터 꺼야지. 순서가 있다, 순서가. 동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 물, 그리고 소금. 나흘째 되던 날, 동파리는 장터 골목에서 사람들이 잔뜩 모여 웅성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내가 멱살을 잡고 씩씩대며 싸움이 붙었다지요. 동파리는 불, 물을 떠올리고는 우물에서 물을 가득 떠와 두 사내의 어깨에 첨벙. 에잇! 싸움은 멎었지만 눈이 번쩍해진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번개처럼 날아듭니다. 물론 욕설과 등짝 매질은 덤이었지요. 동파리는 도망치며 물은 불에 싸움엔이라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이런 바보야. 싸움을 말릴 땐 두 팔을 넓게 벌리고 가운데 서서 어르신들 이러다 다칩니다 하고 말부터 하는 거다. 말이 먼저, 물은 나중이다.
동파리는 새겨 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말이 먼저. 다섯째 날, 들판에서 또 웅성웅성. 이번엔 두 마리 황소가 머리를 맞붙이고 밀고 당기며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저놈들 힘 좀 보라 하며 놀라서 구경만 했습니다. 동파리는 아버지 가르침을 손가락으로 세어보았습니다. 싸움, 팔 벌리기, 말부터. 그래, 알았다. 그는 용감하게 두 소 사이로 뛰어들어 팔을 쫙 벌리고 외쳤습니다. 얘들아, 이러다 다친다. 다음 순간 소들이 동파리를 서로의 방패로 삼아 밀어붙였지요. 사람들의 비명, 먼지, 그리고 꽈당 소리.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동파리는 며칠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이가 덜그럭, 허리도 욱신, 무릎에는 커다란 멍. 그날 이후 소금장수 소리만 나도 고개를 설레설레. 아버지는 이불자락을 덮어주며 묵묵히 말했습니다. 얘야, 장사는 때와 곳과 사람을 아는 거다. 같은 한마디라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소금이 아무리 귀해도 때가 아니면 흑만도 못하다. 동파리는 아버지의 손등을 보았습니다. 거친 소금결이 가득한 손.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전 장사는 젬병인가 봅니다. 젬병이면 또 어떠냐? 사람마다 제 길이 있는 법이지. 동파리가 누워있는 동안 이웃들이 무난 인사를 받습니다. 동파리는 누워서도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광산에서 쫓겨난 일, 혼례에서 마당을 파헤친 일, 불길 앞에서 춤춘 일, 싸움판에서 물을 끼얹은 일, 소들 사이에 끼어 납작해진 일. 그는 그 모든 일을 자기가 제일 먼저 웃어버렸지요.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저 바보 녀석, 참말로 천하장사보다 대단하구나. 그 와중에 살아 돌아왔으니. 웃음소리 사이 한 안악이 말했습니다. 근데요, 동파리 얘기를 듣고 보니 우리도 말아먹은 적 많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 이웃과 틀어진 일, 장터에서 괜히 성질낸 일, 말이 참 무섭지요. 그날 밤 아버지는 방 안에서 조용히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소금은 말려야 소금이 되고 말은 다듬어야 보약이 되는 법. 그는 새삼 아들의 웃기는 재주가 헛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파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자 아버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소금은 네 일이 아닐지 모른다. 허나 네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 마음이 풀리는 걸 보았지. 그 재주를 장사에 보태면 어떠냐? 장사예요? 그래, 소금만 팔지 말고 말도 팔아라. 웃음과 달래는 말, 다독이는 말. 그리하여 두 사람은 소금가마 옆에 작은 평상을 놓고 소금 한 그릇이라는 팻말을 걸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소금 한 꼬집을 다 넣은 따뜻한 보리차를 내주고 동파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 많은 장독처럼 툭툭 쏟아지는 사연들을 그는 먼저 웃음으로 받아주고 문득문득 아버지에게 배운 때, 곧 사람의 이치를 빌려 한마디씩 보탰지요. 형님, 장터에선 새벽 첫 손님에게는 큰 소리보다 먼저 인사가 있기죠. 아주머니, 서운한 말이 입에 찰 때는 혀를 한번 입천장에 붙였다 떼어보세요. 그 사이에 화가 절반은 식어요. 어르신,
화해는 먼저 고개 숙인 쪽이 지는 게 아니라 먼저 편해지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그 평상은 늘 북적였습니다. 누군가 소금 사러 왔다가 속을 녹이고 간다 하고, 또 누군가는 소금 맛이 달다 했더니 말맛이 달아서 그렇다 하였지요. 아버지는 방죽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금도 예전보다 잘 팔렸고 무엇보다 집안에 웃음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큰일이 났습니다. 큰 상인 둘이 같은 창고에 소금자루를 두고 서로 자기 것이라 우겼지요. 하나는 내가 먼저 값을 치렀다. 다른 하나는 내가 먼저 말을 놨다고 했습니다. 군데군데 사람들까지 가세하여 막말이 오갔지요. 네 놈이 도둑놈이지. 네가 먼저 욕했어? 장터는 순식간에 살얼음. 누가 말릴까 모두 눈치를 볼 때 젊은 엿이 동파리를 불러라. 그놈이야말로 장사라지 않느냐 하고 외쳤습니다. 동파리는 아버지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얘야, 네가 한번 가보거라. 아버지, 이번엔 물을 끼얹지 않겠습니다. 말부터 하겠습니다. 동파리는 소금차 한 주전자와 사발 둘을 들고 나갔습니다. 싸움판 한가운데에 평상을 놓고 넙죽 절을 했지요. 두 어른, 먼저 차부터 드시지요. 소금 한 꼬집이 마음의 짠맛을 맞춰줍니다. 두 상인은 처음에는 팽팽했지만 사람들이 에이, 일단 앉아들 보소 하니 마지못해 사발을 받았습니다. 동파리가 말했습니다. 두 분이 다 먼저라 하시니 장터에 먼저란 게 무엇인지 맞춰보십시다. 이 장터에서는 값을 먼저 치른 사람이 주인입니까? 말을 먼저 놓고 계약한 사람이 주인입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장터 어른이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글쎄, 우리 장터는 옛부터 값이 먼저였지. 다른 이도 거들었습니다. 맞다. 말은 바람이고 값이 돌이다. 동파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시니 값을 먼저 치렀다는 증거를 보시지요. 첫째 상인이 주머니에서 장부 찢은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날짜와 시각, 도장이 뚜렷. 둘째 상인은 머뭇하다가 말했다지요. 나는 말만 먼저 했지 값은 아직.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났습니다. 동파리가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을 장터의 다짐으로 삼읍시다. 말은 약속이고 값은 증거다. 말이 앞서거든 값으로 금방 따라가자. 값이 늦거든 말이라도 곱게 하자. 모두가 옳소 하고 손뼉을 쳤습니다. 싸움은 그 자리에서 풀어졌지요. 둘째 상인은 머쓱해하며 첫째 상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내 말이 앞섰소. 첫째 상인도 미소 지었습니다. 말이 앞서니 장사도 앞서게나. 다음엔 값도 앞서게. 그날 저녁 장터 사람들은 동파리네 평상 앞에 소금자루 대신 과일 바구니, 떡시루를 놓고 갔습니다. 오늘 큰일을 말 한마디로 풀어주었으니 그 짠맛과 단맛을 함께 느끼시라며 아버지는 새벽녘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너는 소금보다 더 귀한 것을 팔았다. 동파리는 웃었습니다. 말을요? 그래,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말. 평상 이야기판은 점점 커져 어느 날엔 아예 작은 소금 극장이 되었습니다. 동파리는 아이들 앞에서 광산 얘기, 홀레 마당 얘기, 불난집 춤사위 얘기,
싸움판 물바가지 얘기, 황소 사이 얘기를 온몸으로 재현했지요. 아이들은 배꼽을 부여잡고 웃고 어른들은 나도 저때 저랬지 하며 제 실수를 떠올려 살짝 부끄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극장 끝에는 늘 같은 마무리 말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짭짤한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과 마음이 먼저입니다. 말이 맛을 내면 소금은 덤이 됩니다. 공짜 극장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가벼워진 만큼 소금 한 대박씩 사갔지요. 아버지는 장부를 보며 이런 장사는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웃음과 말맛이 마을에 돌자 혼담도 슬그머니 흘렀습니다. 장터를 자주 오던 떡집 교수, 이름은 분이, 눈빛이 깊고 손끝이 단정하여 떡을 썰어도 모서리가 반듯했습니다. 분이는 동파리가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멀찍이서 보고는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저희는 바보가 아니구나.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구나. 어느 날 분이는 떡 한 접시를 들고 평상으로 왔습니다. 소금차에 떡이 빠지면 섭섭하지요. 동파리는 어쩔 줄 몰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떡도 말이 있군요. 나누어 먹자는 말. 분이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떡은 자꾸 자르게 마련이죠. 그날 이후 분이는 종종 평상 일을 도왔습니다. 손님이 많을 때는 물을 올리고 때로는 울먹이는 안악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음을 풀어주었지요. 두 사람의 말은 서로의 모난대를 다듬어주는 줄다리기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흐뭇한 얼굴로 말했다지요. 소금은 소금끼리 엉키면 짜기만 한데 떡과 만나야 맛이 난다. 홀렛날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소금 한 대씩 들고 와 축복을 보탰습니다. 둘이 하는 말이 오래 짭짤하라는 뜻이었지요. 신랑 동파리와 신부 분이는 큰 절을 올리고 눈물을 훔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머리가 휘어지고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어느 겨울밤 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날, 아버지는 평상에 앉아 등잔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동파라, 나는 바다에서 소금을 끌어왔고 너는 사람들 입에서 복을 끌어왔구나. 둘 다 같은 짠맛이지만 너의 짠맛은 사람을 웃게 하는구나. 동파리는 아버지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때 광산에서 쫓겨나고 홀레마당 파헤치고 불 앞에서 춤추고 물을 끼얹고 소 사이에 끼었을 때 다 부끄러웠지만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모든 실수는 지나고 나면 이야기다. 그 이야기가 남을 살리면 그것이 복이니라. 그 말은 등잔불처럼 따스했고 그 밤의 바람도 소금가루처럼 고왔다지요. 동파리와 분이는 소금아지의 일을 이어받아 소금도 졸이고 사람들 마음도 졸였습니다. 평상은 여전히 북적였고 글귀는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말은 돌이킬 수 없고 운명은 말에 따라 흐른다. 입은 복의 문이자 재앙의 문이다. 삼켜야 할 말과 꺼내야 할 말을 분별하라. 장터에서 다툼이 일면 먼저 동파리에게로, 혼이 앞둔 젊은이들은 분이에게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소금극장 언제 열려요?
하며 떡을 들고 모였지요. 해가 질 무렵이면 마을 어귀에서 웃음이 소금꽃처럼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소금 장수의 아들이 바보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소금처럼 꼭 필요한 말의 짠맛을 알았고 그 짠맛으로 세상의 싱거움을 잡아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오래오래 후세에 전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팔자를 만들고 팔자 하나가 사람을 바꾼다. 그걸 깨닫고 살아간 이가 있었으니 바로 바닷가 마을 동팔이요. 그의 말은 소금 같아서 언제나 적당히 짭짤했다. 오나리. 아주 오래전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어느 고을에 넓고 깊은 강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강을 강님들이라 불렀지요. 왜냐하면 물결이 하도 어르고 달래듯 부드러워서 마치 신령스러운 분이 누워 쉬는 것 같다 하여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강님들 한가운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기 봐요. 강물 속에서 빛이 나요. 아침 햇살이 비추던 그때 강물 위에 은은한 무지갯빛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그 사이로 반짝이는 커다란 알 하나가 떠올랐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 멀찍이 물러섰지만 어디선가 하얀 학 한 마리가 날아와 그 알 옆에 내려앉았지요. 학은 긴 부리로 알을 톡톡 쪼아 깼어요. 그 안에서는 한 아기 아가씨가 살포시 눈을 떴지요. 맑은 눈동자에 뽀얀 얼굴, 작은 손을 살랑살랑 흔드는 모습은 마치 옥돌처럼 곱고 귀했어요. 이 아이 하늘에서 내려온 게 분명해. 마을 어르신이 두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지요. 학은 아무 말 없이 아가씨를 부리로 가만히 안아 강가의 갈대숲 속 둥지로 데려갔어요. 그 뒤로 학은 날마다 고운 물고기와 연꽃잎을 물어다 아이를 돌보았답니다. 따스한 햇볕 아래 강하늘이 살랑이는 갈대숲에서 아이는 자라났지요. 사람들은 어느새 그 아이를 오나리라고 불렀어요. 오늘 태어났으니 오나리. 그 이름에는 모두의 바람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처럼 늘 좋은 날만 있기를. 오늘처럼 늘 복되고 맑기를. 오나리는 학에게서 말도 배우고 노래도 익혔어요. 새벽이면 강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물을 떠먹고 낮에는 산짐승들과 뛰어놀고 밤이면 별빛을 입을 삼아 잠들었지요. 그렇게 자란 오나리는 어느새 강가 마을 사람들과도 정을 나누며 사는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오나리는 갈대숲을 헤치고 들판을 걷다 우연히 눈에 띄는 여인을 만났어요. 흰 옷을 입은 품이 있는 부인이었지요. 그 부인은 오나리를 가만히 보더니 놀란 듯 속삭였어요. 너는 혹시... 오나리가 고개를 갸웃하며 다가가자 부인은 깊은 숨을 쉬며 말했지요. 나는 백시 부인이라 하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아이를 찾고 있었지. 네 얼굴을 보니 오랜 세월 찾던 아이가 틀림없구나.
저를요? 전 그냥 강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야. 네 부모는 하늘에서 네가 태어나길 기다리며 지금도 너를 그리워하고 있단다. 오나리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에게도 부모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두근두근했지요. 하기 늘 말없이 지켜주었지만 한 번도 부모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오나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백시 부인은 조심스레 주머니에서 작은 나뭇잎 조각을 꺼냈어요. 그것은 바람에도 흩날리지 않는 신령한 잎이었지요. 이 나뭇잎을 들고 길을 떠나거라. 가는 길마다 길을 가르쳐 줄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보다 마음을 곧게 가져라. 오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물처럼 맑고 바람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오나리는 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하가, 나 다녀올게. 부모님을 꼭 만나고 올 거야. 오나리는 학에게 인사했어요. 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을 한 바퀴 맴돌았지요. 그리고는 둥지에서 빼낸 하얀 깃털 하나를 오나리 손에 내려주었어요. 그 깃털은 언제든 오나리 마음이 흔들릴 때 바람처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하여 오나리는 두 손에 나뭇잎과 깃털을 꼭 쥐고 강림들을 따라 길을 나섰어요. 세상은 넓고 갈 길은 멀지만 오나리의 마음은 누구보다 단단했답니다. 오나리는 강림들의 물결을 따라 걷고 또 걸었어요. 발밑엔 물풀들이 살랑이고 머리 위에는 학이 한 걸음 뒤를 따르듯 날고 있었지요. 낮엔 따뜻한 바람이 등을 밀어주었고 밤엔 별들이 길을 비춰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이 크게 휘도는 지점에 다다르자 강가에 기이하게 생긴 정자가 하나 보였어요. 그 앞에는 어린 동자 하나가 책을 들고 앉아 글을 읽고 있었지요. 조그만 귀에 동그란 눈, 하얀 도포에 푸른 띠를 두른 모습이었어요. 오나리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길이 하늘로 이어지는 길인가요? 동자는 책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하늘의 문은 연못 뒤, 연못은 별초당 뒤, 별초당은 뱀 뒤, 뱀은 연꽃 뒤, 연꽃은 이 강 뒤. 오나리는 어리둥절했어요. 저기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제야 동자는 책을 덮고 오나리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어른처럼 깊고 또렷했지요. 너 하늘 가는 길을 찾으려는구나. 부모님을 찾으려면 순서대로 모두 만나야 해. 누구를요? 연꽃, 뱀, 메이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황의 시녀. 그들이 네 길을 열어줄 거야. 오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지요. 그런데 혹시 당신은 누구세요? 동자는 고개를 들며 조용히 웃었어요. 나는 장상. 이곳 서천 강가에서 글만 읽는 동자지. 하늘과 땅 사이에 글자를 새겨놓는 사람이야.
나의 팔자가 궁금하다면 하늘에 물어봐 주겠니? 물론이죠. 꼭 물어봐 드릴게요. 장상은 손가락으로 강 저편을 가리켰어요. 저기 연꽃이 핀 못을 찾아가거라. 다만 그 연꽃은 좀 특별할 거야. 오나리는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어요. 강을 따라 가다 보니 정말로 연꽃이 한가득 핀 작은 못이 나타났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물가에 핀 연꽃은 하나도 없고 나무 위에 핀 꽃들 뿐이었어요. 연꽃이 나무 위에서 피다니. 그 중에서 가장 위까지 끝에 핀 연꽃 하나가 오나리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너 하늘 가는 길을 찾는 아이니? 네, 혹시 연꽃님도 그 길을 아시나요? 연꽃은 나뭇잎을 흔들며 말했어요. 내가 피어나는 위까지를 꺾어야 아래까지에도 꽃이 필 수 있어. 누군가 내 위까지를 꺾어주기 전엔 나도 이 자리에 머물 뿐이야. 그럼 꺾어드릴까요? 안 돼. 너는 아직 꺾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나를 기억해줘. 언젠가 내가 피는 비밀을 알게 될 테니. 오나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나중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땐 꼭. 연꽃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내 팔자도 함께 물어봐줘. 그리고 저 산 너머에 큰 굴이 있어. 그곳에 사는 뱀을 찾아가거라. 오나리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얼마나 걸었을까? 바위산이 우뚝 솟은 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굴 안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가자 그 안엔 몸이 산만큼 큰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어요. 뱀의 머리 위에는 반짝이는 야광주가 셋이나 떠 있었지요. 으악, 뱀이야! 오나리가 뒷걸음질 치자 뱀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겁내지 마라. 나는 너를 해치지 않는다. 당신도 하늘 가는 길을 아시나요? 나는 야광주를 셋이나 물었으나 아직 용이 되지 못한 뱀이다. 내 길은 막혀 있고 하늘은 멀기만 하다. 네가 하늘에 간다면 내 운명을 물어봐 줄 수 있겠느냐? 물론이죠. 꼭 물어봐 드릴게요. 좋다. 이 골짜기 끝자락에 별초당이 있다. 거기 가면 메일이란 아이가 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오나리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골짜기를 빠져나와 산등성이를 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꽃나무와 향기로운 풀들이 가득한 언덕 위 낮은 초당 하나를 발견했지요. 그곳에선 아주 조용한 아이 하나가 책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마치 장상의 쌍둥이 같은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훨씬 따뜻했지요. 혹시 메일이? 그래, 나는 메일이. 이른 그대로 매일같이 책을 읽는 아이야. 그런데도 내 마음은 늘 물음표야.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럼 저 하늘에 가게 되면 당신의 팔자도 꼭 물어봐 드릴게요. 고맙다.
그럼 나도 너에게 길을 하나 알려줄게. 메이리는 오나리의 손에 고운 물빛 조약돌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어요. 이걸 들고 저 연못가로 가면 물을 퍼내는 시녀가 있을 거야. 그녀의 허락 없이는 하늘 문을 열 수 없단다. 오나리는 고개를 꾹뻑 숙였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조약돌을, 다른 손에는 하계 깃털을 꼭 쥔 채 다시 길을 나섰지요. 멀리서 학이 날갯짓하며 따르듯 날고 있었고 오나리의 발밑엔 하늘색 풀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나리는 이제 연못의 문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었답니다. 메이리가 알려준 대로 오나리는 조약돌을 꼭 쥐고 연못이 있다는 곳으로 향했어요. 길은 점점 깊은 숲속으로 이어졌고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점점 사라졌지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나무들 사이로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하늘빛 안개가 가득한 연못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연못은 아주 깊고 맑았어요. 물속에는 별처럼 반짝이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지요. 오나리는 살며시 연못가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살랑이는 물소리와 함께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푸르고 깊은 이 물을 퍼내면 그리운 문이 열리리. 깜짝 놀란 오나리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연못 한가운데 작은 바위 위에 하얀 치마를 두른 여인이 홀로 물을 퍼내고 있었지요. 길고 고운 머리카락이 바람결에 흔들리고 손에는 금빛 물동이를 들고 있었어요. 오나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어요. 저 혹시 옥황상제님의 시녀이신가요? 여인은 물동이를 멈추고 오나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은 하늘처럼 깊었고 입꼬리에는 가느다란 미소가 번졌지요. 네가 바로 오나리구나. 하계 깃털을 들고 조약돌을 품고 이곳까지 오나이. 네, 저 부모님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시녀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들었어요. 시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지요. 하늘로 가는 문은 이 연못 아래에 있단다. 하지만 이 연못은 천년의 물로 가득 차 있어. 다 퍼내야 문이 열리지. 오나리는 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 많은 물을 혼자서 다요? 그래서 나는 아주 오랜 세월 이 물을 푸고 있단다. 하지만 내 힘만으로는 끝이 없었지. 이제 네가 왔으니 함께하면 달라질지도 모르지. 오나리는 두말 않고 소매를 걷었어요. 제가 도울게요. 같이 해요. 시녀는 살짝 웃더니 나무로 만든 물동이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오나리는 양손으로 물동이를 받아들고 연못가에 발을 담갔어요. 그리고 한 동이, 두 동이 물을 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퍼내면 정말 하늘로 가는 문이 열릴까요? 오나리가 물었지요. 물은 곧 마음이다. 네 마음이 맑고 깊을수록 길은 스스로 열린단다. 그 말에 오나리는
더 단단한 마음으로 물을 퍼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손은 저릿저릿했고 등엔 땀이 흘렀지만 오나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났을까? 어느 날 아침 연못 한가운데서 촤르르르 하며 물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연못 물은 아래로 쑥 빨려 들어갔고 그 자리에 둥글고 환한 빛의 문이 열렸어요. 문 속에서는 금빛 안개가 피어올랐고 그 안쪽 어딘가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오나라, 어서 오너라. 오나리는 눈을 깜빡이며 시녀를 바라봤어요. 시녀님, 저 정말 가도 되나요? 시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너는 그 문을 지나야 할 때란다. 부모님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시지. 오나리는 연못가에 무릎을 꿇고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절 잊지 말아주세요. 하늘도 너를 기억할 것이다. 시녀의 말에 오나리는 하계 깃털을 손에 쥐고 천천히 빛의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바람은 더없이 부드럽게 불었고 연못은 고요해졌으며 하늘 위엔 무지갯빛 기운이 떠올랐지요. 이제 오나리는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마주할 준비가 된 것이었어요. 하늘 문을 지나자 오나리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이승과는 사뭇 달랐어요. 땅은 옥빛이고 바람은 향기롭고 나뭇잎조차 맑은 종소리를 내며 흔들렸지요. 하늘에는 해도 달도 없었지만 사방이 환히 빛났어요. 그 빛은 눈이 부시기보다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빛이었답니다. 오나리는 조심스레 길을 따라 걸었어요. 어느덧 발밑에는 연꽃이 피어나고 그 위로 나비들이 날아들었지요. 멀리서 금빛 대문 하나가 열리고 곱게 단장한 부부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오나리! 부인의 두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어요. 남자의 얼굴에는 감격이 흘렀고요. 오나리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운 사람을 본 듯 뭔지 모를 따스함이 온몸을 덮었지요. 혹시 어머님, 아버님이신가요? 오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부인은 달려와 오나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오나라. 우리가 바로 네 부모란다. 하늘의 뜻을 따라 너를 이 세상에 보냈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제 부모님이시군요. 오나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동안 꿈에서만 그리던 품, 말없이 떠나보낸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지요. 부치는 다정히 웃으며 말했어요. 너를 낳던 날 옥황상제님께서 우리에게 명을 내리셨단다. 원천강을 지켜라. 그곳에 하늘의 씨앗이 솟아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원천강을 지켰지. 그리고 너는 강물 속에서 하계 품에 안겨 태어났단다. 그래서 학이 저를 길러주었군요. 오나리는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부모의 품도 학의 날개도 모두 하나의 뜻으로 이어져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날 밤 오나리는 하늘 궁전에서 부모와 함께 앉아 따뜻한 숭늉을 나누며 오래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늘에는 별처럼 반짝이는 등불이 떠 있었고 땅에서는 구름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그러다 부친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오나라, 네가 이승에서 겪은 일들은 모두 알고 있단다. 너는 약속을 지켰고 순한 마음으로 길을 걸었지. 그러니 이제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 때가 되었구나. 비밀이요?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가 태어난 그날 옥황상제님께서 말씀하셨지. 이 아이는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이 될 것이다. 세상에 길을 묻는 이에게 답을 전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라. 오나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가 그런 아이였군요. 그래, 오나라. 네 안에는 이승과 천상을 잇는 맑은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 네가 마음을 다해 바라는 곳이라면 어디든 닿을 수 있단다. 오나리는 자신이 왜 이 길을 걸어왔는지, 왜 남들보다 조금 더 외로웠고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오나리의 물음에 부친이 말했어요. 네가 이 길을 오며 만난 이들이 있었지. 그들의 팔자를 물어봐 달라고 부탁받았지 않느냐? 네, 장상과 메일이, 연꽃, 뱀, 모두 그랬어요. 그렇다면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거라. 그리고 우리가 전할 말을 너의 입으로 전하렴. 어머니는 오나리의 손에 하얀 두루마리를 쥐어 주었어요. 그 속엔 각각의 인연을 밝히는 글이 적혀 있었지요. 이제 너는 길을 전하는 신녀가 되었다. 어디든 누구든 진심으로 길을 찾는 이가 있다면 그 곁에 함께 해주렴. 오나리는 부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지요. 그 다음날 아침, 오나리는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하늘궁전 앞들에는 연잎 위에 맺힌 이슬처럼 맑은 눈물이 반짝였지요. 오나라, 우리가 너를 처음 품었던 날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단다. 어머니, 아버지, 다녀올게요. 꼭 전해야 할 말들이 있어요. 오나리는 부모님이 건넨 두루마리를 품에 넣고 다시 연못의 문을 지나 이승으로 내려왔어요. 그 길은 이제 외롭지 않았어요. 오나리의 눈빛은 더욱 또렷했고 발걸음은 바람처럼 가벼웠지요. 먼저 오나리는 서천 강가로 향했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던 장상은 오나리를 보자 깜짝 놀랐지요. 너 정말 갔다 왔구나. 하늘을 다녀온 거니? 오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루마리에서 첫 번째 구절을 꺼내 읽었어요. 장상과 메일이는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함께 살며 글을 펴고 세상을 깨우는 큰 별이 될 것이다.
장상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어요. 매일이 와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본 적도. 서로를 향해 책을 펴고 서로를 향해 마음을 펴면 된대요. 그 말을 들은 장상은 두 손을 꼭 모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다음 오나리는 깊은 골짜기로 향했어요. 커다란 굴 속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던 큰 뱀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지요. 오나리 돌아왔구나. 내 팔자를 들었느냐? 오나리는 조심스럽게 두 번째 구절을 펼쳐 들었어요. 야광주는 하나만으로도 빛난다. 세 개를 물었으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빛이 가장 귀하니 그 빛 하나를 품으면 용이 되리라. 그 말을 들은 뱀의 눈동자가 촉촉해졌어요. 그렇다면 난 이미 용이 될 수 있었던 거로구나. 오나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당신은 이미 빛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뱀은 자신의 야광주 하나를 살며시 오나리에게 건넸어요. 이건 너에게 주마. 너는 이제 길의 주인이다.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연꽃이 핀 나무였어요. 오나리가 돌아오자 윗가지 끝에 연꽃이 흔들리며 반가워했지요. 오나리,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 팔자도 들었니? 오나리는 세 번째 구절을 조심스레 읽었어요. 윗가지의 꽃을 꺾어 나누면 아래까지도 꽃을 피운다. 혼자 핀 아름다움은 바람에 쓰러지나 함께 핀 꽃은 숲이 된다. 그럼 이제 나를 꺾어도 되겠구나. 연꽃은 스스로 줄기를 비틀어 오나리의 손에 살짝 떨어졌어요. 꽃잎에서 향기가 퍼져나며 주위의 나뭇가지마다 꽃이 피기 시작했지요. 봐, 내가 온 덕에 숲이 되었어. 마지막으로 오나리는 별초당으로 향했어요. 메이리는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지만 오나리를 보자마자 책을 덮었어요. 정말 돌아온 거구나. 오나리는 마지막 구절을 꺼내 읽었어요. 메이리와 장상이 서로를 향해 책을 펴면 서로의 지혜가 하늘에 닿고 사랑이 별처럼 반짝일 것이다. 메이리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매일같이 책 속을 들여다보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만을 기다렸지. 오나리는 장상이 남긴 꽃잎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건 장상이 당신에게 전해달래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바람이 초당을 감싸듯 따뜻하게 불어왔지요. 그렇게 오나리는 네 사람에게 길을 전했어요. 길은 답이 아니라 함께 걷는 마음이라는 걸 알려주었지요. 그리고 자신은 손에 야광주 하나, 품에 연꽃 하나를 안고 다시 강림들로 돌아왔어요. 그날부터 사람들은 오나리를 다르게 불렀어요. 하늘과 땅을 잇는 신녀 오나리. 누구든 길을 잃으면 그녀에게 묻고 마음이 복잡하면 그녀를 찾고 꿈을 꾸면 그녀를 떠올렸지요. 오나리는 언제나처럼 말했답니다. 길은 당신의 마음 안에 있어요.
원천강이 된 여인. 옛날 남쪽 어느 조용한 마을에 작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어요. 그 집에는 밤하늘만 보면 한숨을 쉬는 사내가 살고 있었지요.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를 왕심이라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는 밤낮으로 이렇게 중얼거렸거든요. 네 이놈,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괭이질이나 하고 살 팔자는 아니지. 분명 하늘은 나를 크게 쓰려고 이 땅에 내려보낸 게야. 나는 반드시 왕이 될 사람이다. 왕심이의 아내는 그런 남편의 말에 처음엔 실소를 흘렸지만 해가 바뀌어도 말이 바뀌지 않자 그냥 말없이 밥만 차려줄 뿐이었어요. 왕심이는 논밭에 나가서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우물가에서도 달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별이 저리 밝은 걸 보니 하늘이 나를 부르는군. 하루는 마을 장터에 점쟁이 하나가 찾아왔어요. 이 점쟁이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는데 말없이 왕심이의 집 앞을 지나다가 문득 발을 멈췄지요. 하하, 이 집 기운이 심상찮구먼. 그 소리를 들은 이웃들이 웅성웅성 모였어요. 왜요? 무슨 일이요? 점쟁이는 하늘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집 지붕 위로 붉은 기운이 치솟고 있네. 이건 보통 기운이 아니야. 왕의 별이 잠시 머물렀다 간 듯하구먼. 그날 저녁 마을은 들썩였지요. 왕의 별이 머물렀대. 진짜로 왕이 나올 집이란 말이야? 이 소문은 마을을 지나 읍으로, 읍에서 관청으로, 관청에서 조정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며칠 후 조정에서는 비밀리에 명을 내렸어요. 혹 반역의 기운이 감지되면 씨를 자르도록 하라. 그렇게 관군이 은밀히 왕심이의 마을로 향하게 되었지요. 한밤중 그 소식을 먼저 들은 이는 바로 왕심이었어요. 지방 관리의 첩자였던 장돌뱅이가 급히 뛰어와 기띔했지요. 형님, 큰일 났소. 윗조정에서 형님을 잡아가려 한답니다. 왕의 기운이 역심으로 번졌다 하여 군사들이 오는 길이라오. 왕심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말했지요. 그래, 이놈들이 내 운명을 가로막는구나. 좋다. 내가 잡히지는 않겠다. 그는 밤새 삽과 갱이로 뒷마당을 파고 독 하나를 꺼내 그 안을 깨끗이 비웠어요. 그리고 독 안에 마른 집과 거적을 깔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다듬었지요. 여보, 나는 잠시 이 안에 몸을 숨길 거요. 관군이 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른다고만 하시오. 말 한마디가 내 목숨을 좌우할 것이오. 아내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사흘이면 된다. 사흘이면
기운이 바뀌고 하늘이 나를 알아줄 터. 그러면 나는 떳떳이 이 땅 위에 나설 수 있소. 왕시민은 그렇게 말하곤 독 안으로 몸을 숨겼어요. 뚜껑이 닫히는 순간 아내의 마음도 조용히 잠겼지요. 그리고 문 밖엔 이미 군사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답니다. 왕심이가 독 속에 몸을 숨긴 다음 날부터 집 밖에선 기척이 심상치 않았어요. 매일 아침이면 낯선 사람들이 마당을 서성였고 집 주변에는 개들도 낯설어 지저댔지요. 하지만 왕심이의 아내는 남편의 말대로 무표정하게 말 한마디 없이 지냈어요. 남편이요? 그가 어디 있는지 저도 몰라요. 며칠째 집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말만 되풀이하며 눈빛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지요. 관군들도 애를 먹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이 집에 기운이 집중된다고 했는데. 며칠을 뒤졌지만 왕시민은 눈에 띄지 않았고 집안엔 별다른 단서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꽤 많기로 소문난 사령 하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저 여인은 약점을 안 드러내. 그럼 반대로 여인의 마음을 흔들어 보세.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각 한 여인이 등에 아이를 업은 채 왕심이의 집 앞에 나타났어요. 젖은 머릿수건, 집신 한 짝 벗겨진 발, 등 뒤엔 두세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칭얼거리고 있었지요. 그 여인은 문 앞에 주저앉아 땅을 두드리며 통곡을 시작했어요. 아이고, 전벌받을 사내야. 3살 먹은 네 자식을 버리고 접두고 숨었단 말이냐. 왕심이의 아내는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식? 첩? 문틈으로 몰래 들여다보니 아기의 얼굴이 이상하게 왕심이를 닮은 듯도 했지요. 눈꼬리며 이마 라인이 어찌나 익숙하던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붙들었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여인은 쉬지 않고 외쳤어요. 나를 속이고 아이까지 버린 그 사내. 그놈을 숨겨주는 그 여인도 똑같은 죄인이야. 내 아이는 밤마다 아버지, 아버지 부르며 운단 말이야. 관군들은 멀찍이 숨어 지켜보다 눈빛을 주고받으며 기다렸어요. 오직 하나, 그 아내의 입이 열리는 순간을. 그리고 마침내 왕심이의 아내는 손으로 가슴을 눌러가며 떨리는 발걸음으로 뒤뜰로 향했어요. 그녀의 손은 독의 뚜껑 위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마침내 천천히 열렸어요. 여보, 거적더미 속에서 왕심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왜 부르는 게요? 하지만 그 순간 마치 준비라도 한 듯 뒷마당 담장을 넘어 관군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여기 있다! 잡아라! 왕시민은 놀랐지만 이미 늦었지요. 너댓 명의 군사가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고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이럴 수가. 여보, 당신 설마. 왕심이의 목소리는 원망과 절망으로 떨렸고 아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녀는 숨이 막혀왔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채 남지 않은 시간이 그렇게 허망하게 입 하나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시민은 두 팔이 꽁꽁 묶인 채 마당 한가운데 끌려 나왔어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가 마지막으로 올려다본 이는 다름 아닌 울고 서 있는 아내였습니다. 여보, 왜 나를 불렀소? 그 잠깐이었소. 사흘만 참았더라면 하늘이 나를 왕으로 삼을 운명이었는데. 그 말에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사흘만 버티면 왕이 되었던 거예요? 왕시민은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그렇소.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면 별이 내 이름을 부를 터였소. 그런데 당신 입이, 당신 혀가 내 팔자를 끊었소. 아내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짚었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왕시민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다 끝났소. 내 복은 흘러간 물이 되었고 당신은 그 물을 떠내려 보낸 이가 되었소.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끌려가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당신은 살지 못할 것이오. 그리하여 하늘은 당신에게 벌을 내릴 것이니 원천강이나 바라보며 살아가시오. 그것이 당신의 팔자요. 입으로 망한 팔자의 끝이요. 그 말은 마치 벼락처럼 아내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원천강. 그 말이 귀에 맴돌며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지요. 왕시민은 마을을 지나 먼 길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그 이후의 소식을 듣지 못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하늘의 복도 말 한마디에 떨어진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말의 무서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남편이 끌려간 날부터 아내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침이 와도 밥을 짓지 않았고 밤이 와도 등잔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멀찍이서 속삭였지요. 저 여인 말 한마디에 남편을 잃었대. 사흘만 참았으면 왕비가 될 팔자였다지 뭐야. 하지만 아내는 그 어떤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뒷산 자락에 걸린 하늘만 바라보았지요.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어요. 그녀가 향한 곳은 깊은 바람 골짜기 너머 아무도 살지 않는 외진 곳이었지요. 그곳에서 여인은 나뭇잎을 엮어 지붕을 만들고 돌을 쌓아 조그마한 신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강가에서 앉아 사람들의 말과 표정, 바람의 결, 하늘의 빛을 읽으며 묵묵히 지냈지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소문 하나가 사람들 입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산 너머에 무당 하나 있다더라. 이름은 원청강. 그 여인은 사람의 말을 듣기만 해도 팔자를 꿰뚫는다더라. 사람들은 하나둘 그녀를 찾아왔고 그녀는 누구보다 조용히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물 한 그릇을 내주었어요. 그리고 고요히 묻습니다. 지금 한 말, 그 말이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지요. 그녀는 점서도 없이, 점괘도 없이 사람의 말 속에 담긴 마음과 운명의 결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의 신당 안에는 유독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다지요. 말은 돌이킬 수 없고 운명은 말에 따라 흐른다. 입은 복의 문이자 재앙의 문이다. 삼켜야 할 말과 꺼내야 할 말을 분별하라. 사람들은 그녀의 신기한 점보다 그녀가 품고 있는 조용한 눈빛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아이 손을 잡고 온 어미가 물었습니다. 원청강님, 제 아이는 무슨 팔자인가요? 그러자 원청강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말이 없지요. 그러니 아직 팔자도 쓰이지 않았답니다. 그 어미는 그 말에 울컥해 눈물을 흘렸고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그날 이후로 원청강은 사람들에게 팔자를 보는 이가 아닌 사람의 말과 마음을 다시 짚어주는 이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후세 사람들은 입을 조심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말 한마디가 팔자를 만들고 팔자 하나가 사람을 바꾼다. 그걸 깨닫고 살아간 여인이 있었지. 그녀의 이름은 원청강. 원청강이 된 여인 이야기 끝. 송장치고 부자된 머슴. 옛날 옛적 바람이 거칠게 불어오는 들판 한가운데 기와 지붕도 아닌 너와집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이름조차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사내가 살았지요. 사내는 글도 모르고 재산도 없었지만 품팔이로 살아가며 부지런한 손 하나로 가족을 건사했습니다. 그의 일은 주로 이웃골의 부잣집에서 하는 머슴일. 농번기에는 논과 밭을 메고 한겨울이면 장작을 패고 눈을 치웠지요. 이 사내가 섬긴 주인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논이 몇 마지기인지 창고에 쌓인 곡식이 몇 섬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넉넉했지요. 그렇다 보니 주인은 늘 한가롭게 지내며 손발이 되어줄 머슴들을 부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내는 성실하기로 이름이 났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머슴을 불렀습니다. 예, 너 오늘 심부름 하나 해야겠다. 머슴은 허리를 굽혀 대답했습니다. 예, 주인 어른,
무슨 심부름입니까? 내 사촌 형이 한양에서 호조 참판 벼슬을 하고 계신데 그분께 보낼 물건이 있다. 네가 좀 갖다 드려라. 머슴은 한양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어나서 고을 장터 밖으로 나가본 적이 손에 꼽히는데 나라에 으뜸 가는 도성이라니. 그는 주인의 당부대로 물건을 단단히 꾸려들고 먼 길을 걸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한양에 도착한 머슴은 호조청 근처에서 참판을 찾았습니다. 참판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머슴의 정성에 감탄했습니다. 이 먼 길을 직접 왔다고? 참 기특하구나. 그러더니 자기 방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 머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노자다. 10량이나 되니 돌아가는 길에 먹을 것과 묵을 곳을 사는 데 쓰거라. 머슴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한 번에 쥐어본 적 없는 돈이었으니까요. 그는 감사 인사를 올리고 마음속에 따뜻한 불씨를 품은 채 길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머슴은 한양 장터에 들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무엇보다 가족이 입을 두툼한 솜옷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그는 가장 질 좋은 솜과 천을 골라 옷을 맞췄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놓였지요. 옷값을 치르고 보니 손에 남은 돈이 몇 냥 있었습니다. 이 돈을 그냥 노자로만 쓰기엔 아깝다. 길에서 버리가 될 만한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날 저녁 머슴은 하룻밤 묵을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지요. 양반이나 선비는 흔쾌히 들여보냈지만 머슴이나 떠돌이에게는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이보시오.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우린 자리 없네. 가게. 곳곳에서 퇴짜를 맞던 머슴은 마을 끝자락의 허름한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 중년의 안악이 나와 그를 불렀습니다. 어이, 나그네, 일 좀 도와줄 생각 있나? 머슴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요? 안악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집에 선비 한 분이 묵고 계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 역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은 친척 집으로 보냈어. 시신을 그냥 둘 수 없어 내가 지키고 있었지. 혼자선 힘드니 도와주면 저녁과 잠자리를 줄세. 머슴은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씨가 착한 그는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슴은 안악이 내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받아 먹고 마루 끝에 조심히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흰 배로 덮인 선비의 시신이 놓여 있었지요. 안악은 작은 상 위에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나그네, 겁나지 않느냐? 머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살아있을 때는 서로 도우라고 하늘이 보냈지요. 마지막 길도 사람이 해드려야죠. 두 사람은 밤새워 정갈하게 염을 했습니다. 머슴은 손을 깨끗이 씻고 배를 곧게 펴고 관수를 묶을 줄 몰라 몇 번이나 안악에게 물었습니다. 안악은 묵묵히 가르쳐 주었지요. 새벽녘 마당 흙은 차가웠지만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작은 무덤을 마련해 조용히 모셨습니다. 안악이 깊이 절을 하더니 머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낯선 일을 위해 이만큼 마음 써준 사람 난 처음 보. 이건 그분이 지니고 있던 물건인데 내가 들고 있자니 영 마음이 편치 않아. 자네가 가져가 주게. 안악이 내민 것은 손바닥만한 의문의 통이었습니다. 나무를 고이 깎아 만든 통에 어딘가 관청의 표식 같은 인장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귀한 물건 아닌가요? 나로선 알 수가 없네. 자네가 알아보게. 머슴은 사양하다가 안악의 간곡함에 받아들였습니다.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해가 오르자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마음이 자꾸 그 통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리도 무거운지. 그는 길가 느티나무 그늘에서 통을 열었습니다. 속에는 두루마리 편지가 가지런히 말려 있었지요. 문제는 머슴이 까막눈이었다는 것.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리 비추고 저리 비추어 보다가 마침 길 건너에서 도포를 차려입은 선비 하나가 지나는 걸 보았습니다. 선비나리, 잠시만요. 글을 좀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비는 흔쾌히 받아들고 봉인 자국을 훑어보더니 그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통을 어디서 얻었소? 어젯밤 선한 안악께서 주셨습니다. 선비 한 분을 모시고 마지막 일을 도와드리는 대가로요. 그 선비가 혹 전라도 쪽에서 올라오던 길이었소? 무어라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옷차림이 단정했고 방에서 낯선 지도 같은 것을 펼쳐 보았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선비는 두루마리를 펼쳐 살펴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편지는 전라감사가 임금께 올리려던 장계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길목에 자객이 많다는 말이 돌았는데 그 선비가 그만 봉변을 당했나 보. 이건 나라의 급한 일일 수도 있소. 머슴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쩌지?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에서 누군가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왕께 직접 전하자. 머슴은 선비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조심하게. 이건 단지 종이 쪼가리가 아니요. 사람 몇의 목숨이 달린 일일 수도 있어. 머슴은 두루마리를 품에 꼭 넣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눈앞에 먼지가 일고 길가 들풀들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며칠을 꼬박 걸어 한양에 닿았습니다. 높은 담장, 굳게 닫힌 대문, 용을 새긴 기둥. 머슴은 숨이 턱 끝에 차올랐지만 굽히지 않았습니다. 문지기가 호통쳤지요. 누구냐? 함부로 들이대지 마라. 머슴이 두 손으로 통을 높이 들었습니다. 전라감사의 장계를 임금님께 전하러 왔소. 장계라고? 네가 어찌? 길에서 선비가 급히 맡긴 물건입니다. 한시가 급한 일이라 들었습니다. 문지기는 눈을 가늘게 뜨고 통의 인장을 살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안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불이 나게 달려나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어서. 머슴은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내밀었습니다. 이어지는 절차는 어지러울 만큼 빨랐지요. 관원들이 장계를 받들어 안으로 들어갔고 머지않아 임금의 부름이 내렸습니다. 대궐뜰은 넓고 고요했습니다. 머슴은 흙 묻은 도포자락을 정리할 줄도 몰라 그저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임금은 장계를 훑어보고 얼굴빛을 굳혔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라의 변고를 미리 알리려는 글이었구나. 네가 아니었으면 늦을 뻔했다. 임금은 눈빛을 누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글도 모르고 미천한 신분이라 하나 마음은 귀하다. 큰 상을 내리겠다. 갓과 옷을 하사하노니 너의 공을 온 나라가 알도록 하라. 그리고 절대 벗지 말라. 벗으면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 머슴은 얼떨떨했지만 깊이 절하며 옷과 갓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빛깔은 깊은 먹빛이었고 옷감은 손에 닿는 결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가슴이 벅차올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서 돌아가 부모와 저자를 편히하여라. 필요하면 다시 오너라. 머슴은 떨리는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거쳤고 길가의 억새는 춤을 추었습니다.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오늘따라 왜 이리 번듯해? 가시 눈부시네. 머슴이 주인집 앞에 서자 마당에서 장정들이 일손을 멈추고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이 나와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다짜고짜 쏘아 붙였습니다. 네 놈, 어디서 그런 행색을 해왔느냐? 머슴 주제. 머슴이 허리를 굽혀 말했지요. 임금님이 하사하신 옷과 갓입니다. 장계를 전해드린 공으로. 허튼 소리! 임금의 물건을 네가? 거짓부렁! 주인은 성을 내며 옷과 갓을 거칠게 잡아 끌어 구겨 떨어뜨리더니 호통을 쳤습니다. 머슴은 그건 임금의 명이오 다급히 말했지만 주인의 눈에는 오로지 불경만 보였지요. 머슴은 결국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며칠 앓다가 간신히 일어난 머슴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임금님께 사실대로 아뢰자. 이번에는 대궐 문지기도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아, 그 장계를 전하던 사내로구나. 어서 들어가라. 임금 앞에 서자 머슴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눈물과 함께 맺힌 사연이 쏟아졌지요. 전하, 신이 받은 하사품 때문에 오히려 욕을 먹고 수모를 당했습니다. 옷과 갓은 짓밟혔고 저는 몸져 누웠습니다. 임금은 놀라 손을 들어 세웠습니다. 의원들을 불러라. 상처부터 살펴라. 그리고 조정신하들을 급히 모아라. 전각에 모인 신하들 앞에서 임금이 물었습니다. 이 머슴을 진족으로 둔 자가 있느냐? 한 신하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호조참판, 바로 머슴에게 노자를 주었던 그 사촌형이었지요. 전하, 신과 먼 친척 사이인 자가
이번 사태의 주인이 옵니다. 임금은 얼굴빛을 굳혔습니다. 왕이 내린 물건을 짓밟고 하늘의 은전을 모욕했다. 그 친척을 엄히 다스릴 것이냐? 아니면 일가를 멸할 것이냐? 네가 선택하여라. 참판은 혼이 나간 얼굴로 큰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신이 직접 가서 사실을 바로잡고 합당한 처분을 내려 왕명을 온전히 하겠습니다. 허락을 받은 참판은 곧장 말을 달렸습니다. 주인의 집에 도착한 참판은 사촌을 보자마자 목소리를 낮추어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머슴에게 임금의 물건을 모욕하며 수모를 주었느냐? 주인은 처음엔 어물거리다가 창구 정부를 뒤적여 그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머슴이 감사의 편지를 전하러 갔다 늦었다고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장계소동을 전해 듣자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참판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네가 큰일을 쳤다. 왕명을 모욕했으니 우리 일가가 함께 화를 입을 수도 있다. 주인은 그제야 손을 덜덜 떨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시오, 형님. 아니, 나리. 제가 몰라서 그리하였나이다. 참판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처벌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 억울함을 답게 풀어야 한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머슴과 그 가족을 면천시키고 땅 500마지기를 내어주어라. 너의 잘못을 그리 씻어라. 그뿐 아니라 마을 사람 앞에서 네 오해를 밝히고 머슴의 공을 높여라. 그리하면 전하께 아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주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허물로 온 집안이 위태롭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는 즉시 관리들을 불러 서류를 꾸미고 도장을 찍고 사람들 앞에서 머슴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내 눈이 멀었다. 네 공을 몰랐다. 얼굴을 들 수도 없구나. 참판은 다시 대궐로 돌아가 모든 과정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을의 허물은 고을에서 씻었다. 면천과 토지는 그의 삶을 돌릴 것이고 친족의 사과는 마음의 매듭을 풀 것이다. 옳다. 그 길로 왕명 한 줄이 내려왔습니다. 머슴에게 준 옷과 갓은 다시 내리며 그가 두고두고 기억하도록 그의 집안에 작은 돌비를 세우라. 한 장의 글을 지켜 나라를 도우니라 적어라. 며칠 뒤 마을에서는 소박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머슴의 가족은 사람들 축하 속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오해는 풀렸고 마음의 상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말로 서서히 아물었지요. 주인은 마을 한복판에서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무지와 오만이 죄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 머슴은 쑥스러워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저는 그저 길에서 준 책임을 임금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를 몰라도 옳고 그름은 알지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아이들은 우리도 커서 나라의 보탬이 되자 하고 외쳤습니다. 봄이 오자 머슴의 집들에는 잔디가 싱그럽게 올라왔습니다. 새로 받은 갓과 옷은 마루 기둥에 소중히 걸렸습니다. 머슴은
벗어나기만 한 삶에서 벗어나 자기 땅에 씨앗을 뿌리고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살았습니다. 그날의 일을 기리는 작은 돌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한 장의 글을 지켜 나라에 보탠 사람, 신분보다 마음이 높았고 옷과 갓의 빛깔보다 그 뜻의 빛이 깊었다. 장터를 지날 때면 사람들은 그를 머슴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장계 지킴이 아이들은 달려와 묻곤 했습니다. 아저씨, 글을 몰라도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직한 마음과 바른 길만 알면 누구나 세상을 더 낫게 만들지. 세월이 흘러 참판은 은퇴하여 고향에 내려와 가끔 그 집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그날의 일을 떠올렸지요. 세상은 값으로만 움직이지 않더군요. 머슴이 말했습니다. 맞네. 때로는 값보다 뜻이 먼저지. 참판이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벼슬이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벼슬을 높인다. 갓과 옷이 사람을 만들진 않는다. 행동이 사람을 만든다. 머슴의 가족은 면천된 뒤 농사로 넉넉히 살았고 아이들은 글을 배워 사서삼경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말했지요. 글은 눈으로 읽지만 옳고 그름은 가슴으로 읽는 거다. 봄에는 보리가 웃고 가을에는 벼가 절을 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억새는 바람 따라 나부꼈고 저녁마다 아궁이 연기 위로 달빛이 얹혔습니다. 머슴의 집에선 늘 그날의 교훈이 되씹어졌습니다. 사람의 값은 옷의 값이 아니라 마음의 책임과 값, 권세의 무게가 아니라 옳은 일을 향한 발걸음의 무게.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사람들 입에서는 오래도록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한 장의 편지를 지켜 나라에 보탠 머슴이 있었지. 그가 얻은 가장 큰 상은 옷도 갓도 아닌 사람답게 사는 길을 알게 된 것이었네. 송장치고 부자된 머슴 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